오늘의 사연 주인공은 40대 서연 씨예요. 라디오 앞에 앉아 계신 분들 혹시 집세 밀려서 전기세 종이 고지서만 봐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 아시나요? 저는 그게 요 몇 달 제 일상이었어요. 애 돌잔치 한 번 제대로 못 해준 게 마음에 박혀 있었는데 돌반지라도 팔아서 방값을 메꿔보자 그 생각으로 나간 날이었죠. 아이는 친정엄마가 봐주고 있었고요. 하필이면 그날따라 비가 추적추적 휴대폰 화면에 갑자기 계좌 잔액 부족 문자 2통이 연달아 뜨더라고요. 월세도 카드값도. 저는 유모차 아래 장바구니에 돌반지 작은 케이스를 넣고 혼잣말을 했어요. 미안해 우리 아가. 엄마가 이거 팔고 다시 만들어줄게. 더 좋은 걸로. 그런데 금은방 유리문을 잡아당기려던 찰나 저쪽 골목에서 검은 양복 입은 남자가 우산도 없이 제 쪽으로 뚜벅뚜벅 걸어오는 거예요. 얼굴은 낯설고 깔끔한데 눈동자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달까. 제 앞에서 멈춰 서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서연님 맞으시죠?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죠. 대출 독촉인가? 사기인가? 그래서 경계하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누구세요? 그는 검은 가죽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더니 명함을 내밀었어요. 저는 한서로펌 소속 변호사, 이름은 장지훈입니다. 고인이 남기신 지시를 이행하러 왔습니다. 고인이요? 누구? 그가 잠깐 숨을 고르더니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서연님의 아버님 고 서정무님입니다. 세상이 순간 멈춰 서는 듯 했죠. 그 이름, 15해 전 교통사고로 갑작스레 떠나셨던 아빠. 저는 그날 이후로 아빠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는 것도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런데 고개도 못 드는 제 앞에 검은 양복이 봉투를 내밀었어요. 봉투는 생각보다 무거웠고 종이 냄새와 오래된 가죽 냄새가 섞여서 코끝이 시큰해졌죠. 봉투 안에는 수표와 위임장 그리고 손편지가 있었어요. 첫 줄 아빠 글씨체 그대로. 서연아, 내가 진짜로 위기에 빠지면 아빠가 도와줄 수 있게 준비해뒀다. 그 순간 눈물이 툭 떨어졌어요. 변호사는 짧게 고개를 숙였죠. 구체적인 내용은 카페에서 말씀드리죠. 비 맞지 않게 여기로. 저는 꿈을 꾸는 것처럼 발을 옮겼어요. 작은 카페 모퉁이에 앉았고 그가 서류를 차례로 펼쳐 보였어요. 은행 수표 10억, 공증서와 위임장, 그리고 투자계좌 명세서. 변호사가 말했죠. 고인께서 막걸리 공장 매각으로 받은 일부 지분을 15년간 이름을 바꿔 운용해 오셨습니다. 수익금 일부를 딸에게로 묶어두셨고요. 조건은 단 하나. 딸이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누군가에게 헌신했을 때 전달하라. 저는 입술을 깨물었죠. 스스로를 잃어버릴 만큼 헌신했다. 그 말 제 혈관을 타고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제 남편, 그러니까 전 남편 될 사람 민철 때문이었죠. 그는 연애할 땐 손 하나 까딱 안 하게 해주겠다더니 결혼하자마자 너는 집, 나는 바깥을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저는 출산 후 복직을 미루고 육아와 살림을 도맡았고 그는 야근과 회식이 잦았어요. 팀원들 챙겨야 한다는 말이 그의 방패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방패가 칼이 되어 제 심장을 찌르더군요. 그날 밤 저는 방에 들어오자마자 책상 서랍에서 USB를 꺼냈어요. 사실 몇 달 전부터 이상한 낌새가 있었거든요. 그의 셔츠에서 퍼퓸 냄새가 바뀌었고 밤 늦게 들어와 샤워기를 꼭꼭 틀어놓는 버릇이 생겼어요. 휴대폰은 엎어두고. 그래서 저는 우연을 가장해서 그가 퇴근한 뒤 컴퓨터 백업을 돌렸어요. 메신저 자동 로그인 클라우드 흔적. 거기에 프로젝트 팀 회식 사진 폴더가 있었죠. 클릭하자마자 화면에 도둑같이 나타난 장면. 남편의 팔에 기대어 술잔을 비우는 회사 동료, 그리고 그의 손이 그녀 허리춤에 얹혀있는 모습. 사진 밑에는 누군가가 장난처럼 써놓은 댓글이 있었어요. 팀장님, 우리 사이 비밀 지켜드릴게요. 대신 승진은 저한테. 그 글을 본 순간 제 뇌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날 밤 민철이 들어오자 저는 무덤덤하게 물었죠. 회식 재밌었어? 그는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아유, 사람들 술버릇이 말이야 하더니 샤워실로 들어갔어요. 물소리가 켜지는 동안 제 손은 떨렸고 눈앞에서 아빠의 필체가 어른거렸어요. 딸이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헌신했을 때. 맞아 아빠. 나 그 지점에 왔나 봐. 다음 날 변호사와 다시 만났어요. 저는 물었죠. 아빠가 죽기 전에 이걸 다 계획하신 거예요? 장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고 일주일 전 사무실에 오셔서 유언 대용 신탁을 만들었습니다. 딸이 스스로를 버리게 만드는 인간을 만나면 그 인간을 자신의 손으로 응징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싶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피 속 어딘가에서 잊고 있던 강단이 꿈틀거렸죠.
저는 돌반지를 팔러 나왔던 어제의 내가 아니었어요. 10억은 돈 그 자체가 아니라 선택지였죠. 저는 돌반지 케이스를 다시 유모차 안주머니에 넣고 손편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어요. 그날 저녁 민철이 야근을 핑계로 또 늦는다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저는 대답 대신 예전 사진 하나를 보냈죠. 결혼식장에서 제가 그에게 끝까지 함께하자고 말하던 순간 그의 눈을 또렷이 담은 사진, 그리고 단문 메시지. 오늘은 일찍 와. 얘기 좀 하자. 그는 응이라는 짧은 답만 남기고 밤 11시가 넘어서 들어왔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USB를 꺼내 TV에 꽂았죠. 화면에 회식 사진이 하나둘 올라오고 제가 버튼을 누르자 옆 테이블에서 몰래 찍힌 영상이 재생됐어요. 그의 손, 그녀의 허리, 귓속말, 우리 비밀이라는 속삭임까지. 그는 잠깐 얼었다가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말하더군요. 아니, 이거 편집한 거야? 오해야. 그냥 팀 분위기 맞춘 거지. 너도 알잖아. 요즘 회사 얼마나 각박한데. 각박해서 허리 잡았어? 야, 너는 왜 이렇게 예민해졌냐? 애 낳고 나서. 그가 애 낳고 나서라는 말을 꺼내자 제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졌어요. 애 낳고 나서 내가 누구 덕에 밥 먹고 사는지 생각 안 해봤지? 내가 너 대신 야근하고 너 대신 승진했니? 내가 내 허리를 잡았니? 그는 손사래를 치며 됐다고. 오해라니까. 내일 회식 자리에서 다 물어봐. 그 여자도 있겠지. 같이 풀자라며 어물쩍 넘어가려 했어요. 좋다. 그럼 내일 보자. 저는 그 자리에서 대답했죠. 그래. 내일 회식 가자. 나도 갈 거야. 다음 날 저는 친정엄마에게 아이를 맡기고 검은 원피스에 낮은 구두를 신고 회사 근처로 갔어요. 장 변호사는 미리 연락을 받아둔 상태였죠. 그는 사람에 치이지 않는 회식 장소 바로 옆 카페에 앉아 서류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저는 그와 눈을 맞추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 카페에서 나와 회식 장소로 들어갔어요. 입구에서 신분증을 확인하는 직원에게 말했죠. 저 민철 팀장님 부인입니다. 문이 열리자 취한 웃음소리, 맥주잔 부딪히는 소리, 그 사이에 보이는 그녀, 남편 옆자리, 반짝이는 귀걸이. 남편은 저를 보고 순간 표정이 굳었죠. 왜 왔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오해야? 그럼 여기서 풀자. 음악 소리가 줄어들고 팀원들이 하나둘 조용해졌어요. 저는 천천히 USB를 꺼냈죠. 벽면에 설치된 TV 근처로 가서 행사 담당자에게 사진 하나만 띄워주세요라고 요청했어요. 남편이 다급히 다가와 제 팔을 잡았어요. 지금 이러지 마. 얘들 앞에서 뭐? 분위기 맞춰줄까? 리모컨을 누르자 화면에 어젯밤 영상이 크게 떴죠.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그녀가 입술을 삐죽이며 말했죠. 팀장님, 이건 오해야요. 다들 알죠? 술자리 장난. 그때 제가 카메라 렌즈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장난이라면 이건 어떨까? 실적 올려드릴 테니 그만큼 챙겨주세요라고 보낸 카톡. 시간, 날짜, 위치 다 남아있어. 그리고 저는 준비해온 인쇄물을 한 장 한 장 테이블 위에 펼쳤죠. 회사 윤리규정 제네쪼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친밀관계 금지, 내부 신고 포상제, 열람된 메일 기록. 다 여기 있어. 남편은 얼굴이 벌개져서 소리쳤죠. 내가 뭘 안다고. 회사 일에 함부로 끼어들지 마. 그 순간 구석 자리에 앉아있던 중간 관리자 한 분이 낮게 말했어요. 팀장님, 이건 심각합니다. 분위기 완전히 기울었죠. 저는 테이블 위에 마지막 카드 아빠의 손편지 사본을 올려놓았어요. 내 아버지가 그랬어요. 딸이 스스로를 잃도록 만드는 인간을 만나면 그 인간을 자신의 손으로 응징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 서 있어.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 못했고 남편은 비틀거리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죠. 누군가가 속삭였어요. 진짜야? 카톡까지? 다음 장면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대로였어요. 팀원들 눈길은 냉정했고 회식은 그 자리에서 파토. 저는 장 변호사에게 신호를 보냈고 그가 회식장으로 들어와 체계적으로 자료를 봉인했어요. 내부 신고 진행하겠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만 들리게 말했죠. 여보, 우리 집 생각도 좀 해줘. 애는 무슨 죄야?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그래, 애는 아무 죄 없어. 그래서 오늘 엄마로서 행동하는 거야. 엄마가 무너지면 애도 무너지니까.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아이 이마에 키스를 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위자료와 친권 재산분할 소장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죠. 민철은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들어오더니 한숨을 푹 쉬며 말했어요. 진짜 이럴 거야? 응, 진짜로. 그의 두 눈이 흔들렸어요. 그 10억은 어디서 난 거야?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아빠가 준 거야. 내가 알 필요는 없어. 며칠 뒤 회사에서 일이 터졌어요. 인사위원회, 내부감사. 그 여자와 남편의 카톡이 공개돼서 회의실 공기가 꽁꽁 얼어붙었다고 하더군요. 회사 복도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대요. 팀장, 그동안 완전 이미지 장난 아니었는데 실제로는 사모님이 회식장 와서 터뜨렸대. 대박, 규정에 딱 걸렸네. 저는 그 소문이 제 귀에 들어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제가 움직였죠. 회사 감사실로 제출한 자료, 증거 보관 클라우드 링크, 시간대별 정리. 철저함은 아빠에게 배운 유산이었어요. 저는 변호사와 함께 조정에 들어갔고 남편은 결국 팀장 자리에서 해임됐죠. 그 여자는 계약 해지. 회사 내부망에는 윤리규정 위반 사례라는 제목으로 익명 공지가 올라왔어요. 하지만 모두가 이름을 알고 있었죠. 이제부터가 진짜 사이다였어요. 법정, 회색 벽 하얀 형광등, 판사 목소리. 저는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서 있었어요. 변호사가 제게 묻는 질문에 하나하나 차분하게 대답했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피고에게 있습니다. 지속적이며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고 상호 승진과 평가에 영향을 준 정황이 있습니다. 피고석의 민철은 얼굴이 웅크린 채였어요. 그의 변호인은 애써 변명을 늘어놨죠. 이건 사적 감정의 문제이지 법적으로 위자료를 이렇게까지. 그때 판사가 말했어요. 문자, 사진, 영상, 내부 규정 위반, 그리고 원고의 양육 부담까지 피해가 상당합니다. 법정에서 읽히는 판결문은 생각보다 짧았어요. 그러나 제 귀에는 선명했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한다. 위자료 지급, 재산분할 비율 원고 우선, 양육권 원고에게. 순간 제 등 뒤 어디선가 훅 바람이 지나갔어요. 마치 아빠가 잘했다 하고 등을 토닥이는 것처럼. 법정 밖으로 나오며 장 변호사가 웃었어요. 고인께서 이 장면을 보셨다면 많이 기뻐하셨을 겁니다. 저는 눈가를 훔치며 말했죠. 아빠는 늘 제가 제 답을 찾길 바라셨어요. 후일담이요? 당연히 있죠. 회사에서 퍼진 뒷소문은 더 거칠었대요. 회식장 사건 이후 누군가는 저를 여전사라 부르더군요. 또 누군가는 엄마가 되면 저렇게 강해지나 봐라 했고요. 근처 어린이집 엄마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있었어요. 서연 씨 힘들었겠다 그래도 잘했어. 그런 건 초기에 바로 잘랐어야지. 근데 회식장에서 바로 날린 건 진짜 통쾌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밤마다 아이가 울면 저도 같이 울었고 혼자 부엌 바닥에 앉아 눈물 삼키며 그릇을 닦았죠. 그런데요, 그때마다 아빠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생각났어요. 사람은 돈으로 구해지지 않는다. 하지만 돈은 사람을 지켜낼 선택지를 만들어준다. 서연아, 내가 널 지켜라. 그래서 저는 그 10억을 함부로 쓰지 않았어요. 먼저 전세로 옮기고 아이 통장에 교육비를 묶어두고 제가 다시 일어나기 위한 재교육 과정에 등록했죠. 육아 단축 시간에 맞춰 재택 가능한 데이터 관리 일을 배웠고 작은 스타트업에서 파트타임으로 시작했어요. 대표는 면접에서 제게 물었죠. 힘든 시기인데 일할 수 있겠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 회식장 하나 뒤집어 본 사람입니다. 마감 하나쯤은 거뜬해요. 회사에서는 금방 소문이 났어요. 새로 들어온 그 엄마 일 진짜 깔끔하게 한다. 작은 칭찬이 쌓이자 제 안의 자신감이 서서히 말렙을 찍더군요. 아이는요? 돌 무렵 때 쓰던 그 아이가 요즘은 제 휴대폰에 입을 쪽 맞추며 말해요. 엄마 하이파이브. 그 손바닥이 제 손바닥에 딱 붙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외쳐요. 우린 해냈다. 한편 민철, 그는 한동안 저를 찾아와 다시 시작하자고 했지만 이미 모든 게 늦었죠. 자기 합리화는 끝이 없었고 그 사이 그는 회사에서 다른 팀으로 좌천됐어요. 나중에 들으니 회의 자리에서 누군가 물었대요. 팀장님, 그때 왜 그랬습니까?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중얼거렸답니다. 아내가 나를 떠날 줄 몰랐어. 아니죠. 저는 떠난 게 아니라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궁금해할 그 장면. 바로 제가 돌반지를 다시 꺼내든 날입니다. 어느 따사로운 오후 아이가 낮잠에서 깨어나자 저는 유모차 대신 작은 테이블을 꺼내놓았어요. 은박지 위에 올려둔 돌반지, 반짝이는 금빛. 저는 아이에게 천천히 말했죠. 이거 그때 안 팔았어. 우리 둘이 다시 시작하자는 약속이니까.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장 변호사가 서 있었죠. 그는 작은 나무 상자를 내밀었어요. 고인께서 남기신 마지막 봉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실행된 뒤 6달이 지나면 열어보라고요. 상자 안에는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있었어요. 서연에게라고 쓰여 있었고요.
우리는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를 구해 테이프를 넣었어요. 잡음 뒤로 그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서연아, 내가 이걸 듣는다면 너는 내 삶을 너답게 되찾은 거다. 아빠는 너를 믿었다. 내가 화낼 때도 울 때도 결국엔 웃으며 걸어갈 거라고. 기억해. 너는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기 전에 너 자신이야. 저는 그 자리에서 또 울고 또 웃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아빠가 남긴 돈으로 혼자 아이 키우는 엄마들을 돕는 작은 기금을 만들자. 이름은 돌반지 프로젝트. 아이 첫 선물을 팔아야 하는 엄마들이 잠깐 숨 쉴 수 있게. 신청하면 한 달치 생활비와 재교육 바우처, 법률 상담을 한 번에 연결해주는 시스템. 장 변호사는 흔쾌히 고문을 맡아주셨고 제 새 회사 대표도 파트너로 들어왔어요. 첫 번째 지원자가 왔을 때 저는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물었어요. 뭘 제일 먼저 지키고 싶으세요? 그 엄마는 망설이다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죠. 저 자신이요. 그 답을 듣는 순간 아빠의 테이프 속 마지막 문장이 귓가에 다시 울렸어요. 내가 널 지켜라. 이게 끝일까요? 아니요. 진짜 마지막 사이다는 그로부터 반년 뒤에 찾아왔어요. 회사에서 작은 성과 발표회를 하는 날 저에게 발표 요청이 들어왔고 제가 무대 위에서 돌반지 프로젝트 사례를 소개하는데 객석 맨 뒤에 낯익은 그림자가 보였어요. 엄마였죠. 우리를 키우느라 평생 허리가 굽은 사람, 늘 가슴에 미안하다라는 단어를 품고 살던 사람. 저는 마이크를 잠시 내려놓고 객석을 향해 말했어요. 엄마, 이건 아빠가 남긴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함께 만든 거예요. 박수 소리가 파도처럼 번졌고 엄마가 눈물을 훔쳤어요. 발표가 끝나고 로비에서 누군가 제게 다가와 말했죠. 저 혹시 서연님? 예전에 같은 회사에 있던 사람인데요. 그때 회식장 멋졌어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네,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아이를 눕히고 불을 끄려는데 창밖으로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어요. 돌반지를 손가락에 잠깐 끼워보며 속삭였죠. 아빠, 나 잘하고 있지? 대답 대신 빗소리가 유리창을 톡톡 두드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아빠의 대답이라고 믿기로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께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배신은 사람을 부서지게 하지만 진실은 사람을 다시 세웁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헌신짝처럼 버렸다면 꼭 기억하세요. 당신은 버려질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사람이라는 걸.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느라 허리를 굽히지 않아요. 회식장도 법정도 회사도 지나왔고 그 모든 장면을 관통해 저는 제 목소리를 되찾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누군가의 돌반지가 팔려나가기 전에 그 손을 먼저 붙잡아 줄 겁니다. 아빠가 제게 그러라고 남긴 선물, 바로 선택지라는 이름의 선물로요. 오늘 제 얘기를 들으신 분들, 혹시 지금 마음 한켠이 쿡쿡 쑤신다면요.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괜찮아요. 우리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저는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났고 여러분도 분명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가 오면 회식장 한가운데서든 거실 한복판에서든 혹은 비 내리는 골목길에서도 당당하게 리모컨 아니 여러분의 삶의 스위치를 누르세요. 화면이 바뀝니다. 그리고 사이다 한 병이 아니라 상자를 통째로 따는 것 같은 그 순간이 와요. 그날 돌반지를 팔러 나가던 제 앞을 막아섰던 검은 양복의 사람. 사실 그 사람은 돈을 들고 온 배달부가 아니라 아빠의 마지막 편지를 전해준 우편 배달부였어요. 그 편지는 지금도 제 책상 첫 서랍에 있어요. 힘들 때마다 꺼내 읽습니다. 내가 널 지켜라. 그리고 저는 오늘도 지킵니다. 아이와 저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더는 헌신짝처럼 버려지지 않게.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요. 사연 끝에 저는 늘 같은 인사를 하게 되네요. 우리 사이다처럼 쏘아 올리며 살아요.